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점심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사님들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매달 저의 목표, 연간 목표 중에 하나가 매달 장거리 사이클을 한 번씩 하는 건데, 겨울에는 그거를 너무 추우니까 실내에서 프로그램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벡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거기 200km에 참여했다가 제가 이제 기계치잖아요. 분명히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제도가 약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 번 나오면 게임이 끝나. 그래서 지금 게임이 끝난 상황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사실 더 늦게 만날 수도 있었고, 사실 타다가 중간에 정리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다 이제 그래서 약간 그 상실된 마음으로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상실된 마음으로 시장을 봤는데,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날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브리핑에서 밖에 나가서 한 10분 정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데, 뭐 오늘 뭐 눈도 안 왔고, 그리고 또 할 얘기가 많은 날이에요. 할 얘기가 많은 날이라서 조금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세팅을 좀 새롭게 해서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금융시장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면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 S&P 500은 1.07% 빠졌으니까 뭐 무난하게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주들이 많이 있는 다우존스는 고점을 찍고 0.51% 빠졌으니까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에요. 뭐 고점에서 0.5% 빠지는 건 당연히 있는 일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1.69% 빠졌습니다. 급락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러셀 2000도 비슷한 수준인 1.62%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나스닥은 약간 급락인데요. 진짜 심각한 거는 나스닥을 누가 빠뜨렸냐는 거죠. 예, 나스닥을 누가 빠뜨렸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10%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죠. 지수가 5%, 물론 섹터 지수이긴 합니다만 5%가 빠졌다는 폭락이고요. 이 폭락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폭락을 이끈 것은 원투펀치였습니다. 엔비디아 3%대, 그리고 투펀치 브로드컴이 무려 11% 급락을 했습니다. 이 두 원투펀치가 이렇게 크게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정신없이 굴러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그 중요한 주식들이 크게 빠지니까 같이 이렇게 지수에 있는 다른 주식들도 4% 이상의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뭐 몇몇 종목은 6% 넘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거의 7% 가까운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는 거죠. 아시다시피 전일 브로드컴이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다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그런 암울한 것들이 퍼졌고, 이것들이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실적이 기대치를 못 미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빠진 걸까요?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분석하는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브로드컴이 실적을 미스했고, 그다음에 향후 실적 가이던스를 충분히 얘기하지 않았으며 마진율이 좀 빠졌다고 해서 이렇게 빠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마 줄을 이룰 거예요. 물론 또 오라클도 또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를 1년 정도 지연시켜서 건축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 부분은 오라클이 장마감 후에 부인을 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재가 나오기 시작하자 악재를 더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더 흔들면서 시장이 크게 빠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 아닐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이미 어떤 얘기를 할지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은 제가 한두 마디 하면 맞아 그런 게 있었구나 라고 또 생각하실 건데요. 자, 오늘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느긋하게 여러분들과 뭐 길게, 주말이기 때문에 얘기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오늘은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월요일 날 자세하게 숫자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그 10년물 국채금리, 그다음 장기물 국채금리의 금리가 또 튀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는 4.88, 4.188, 거의 4.2에 붙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30년물도 4.85 근처까지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각각 4bp, 5bp씩 추가로 금리가 올라갔어요. 자, 아시다시피 FOMC 회의가 있었고 거기서 25bp당 금리를 내렸는데 10년물은 30년물은 금리 내리기 전이나 내리는 날 똑같다는 거죠. 무려 25bp를 내렸는데 제자리라는 거예요. 0.25%를 내렸는데 장기물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자,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대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기술주가 처해진 환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최근에 질문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국 주식 투자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실전 투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세상이 흘러가고 지나가고 하는 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은 바람을 잡으려는 행동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해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저희가 이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어떠한 토대 위에 있는지 이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시 경제의 흐름을 포착할 필요, 그리고 다 파악할 필요는 없고 파악해봐야 소용도 없으나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는 알아야 우리의 그 다음 행태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조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은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진 이유는 기술주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핵심은 금리고요. 금리가 핵심이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투자 설명회, 저희 회사 설명회와 투자 설명회를 짧게 요즘 오시는 분들한테 며칠간 했었는데요. 할 때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부채의 바다 위에 있다. 자, 이 전제를 깔고 지금 금융의 상황들을 보셔야 지금의 금융의 상황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는 겁니다.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부채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금리 결정이 시장에 파급하는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방대하게 커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자, 현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던 것들을 FOMC에서 해소해줬고, 그리고 파월이 의외로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찮구나 하고 안심을 했던 참이죠. 이 안심을 했던 참에 돌들이 몇 개 날아 들어왔어요.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날아 들어왔는데 제일 첫 번째 날아온 돌은 유럽 쪽에서 날아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럽이 더 이상 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하는 모드로 갈 것 같고, 이사벨 그 ECB 이사는 인상 쪽으로도 좀 기울어 있다. 물론 이분은 매파이긴 합니다만 그런 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돌이 던져 들어왔죠. 1번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더 날아온 거는 최근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 BOJ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해 한번 했고 이번에 또 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인상 사이클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이 인상 사이클에서 몇 번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보도가 되었죠. 어떤 보도냐면 BOJ 내부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기 전 정책 금리가 0.75%를 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0.5%고요. 이번에 올리면 0.75%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올리고 올해 한 번 올리고 그다음 한 번 더 올리는 것까지는 시장이 오케이야.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또 올릴 수도 있다. 물론 이미 최근에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매년 한 번씩 해서 내후년까지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언급을 저기 일본은행 관계자가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들이 또 하나 이렇게 돌을 하나 더 얹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오늘의 그 결정타는 뭐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분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오늘 연준 인사들이 이제 FOMC 회의 끝나고 그 블랙아웃 기간이 셧다운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막 입이 터져서 방언하시기 시작하셨는데요. 자, 오스탄 그루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연은 총재. 이번에 그 금리 인하의 반대표를 던진 분이죠. 나는 9월과 10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 전에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더 많은 데이터를 기다렸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대표를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4년 반 동안 목표를 웃돌았고 몇 달 동안 추가 진전이 정체되었으며 최근 관할 지역에서 우리가 접촉한 거의 모든 기업인과 소비자가 물가를 주요 걱정거리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 기반할 때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는 것이 보다 신중한 선택이라고 느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보고 소비자를 만나보고 기업인들 만나보니까 너무 금리 높아요. 미안. 물가 너무 높아요. 예, 물가 너무 높은 상황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좀 더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2번 인하한 상황에서 좀 기다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내년 금리에 대해서 매파적이지 않다. 나는 향후 1년 동안 금리가 얼마나 내려갈 수 있을지 가장 낙관적인 사람들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분 말을 보니까 여전히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구나라는 걸 시장이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프리 슈미드 캔사스시티 연흥 총재, 이분도 반대표예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이를 억제하려면 통화 정책이 완만한 긴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반대표를 행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기에서 또 하나 돌을 하나 더 얹어주신 분이 있어요. 베스엠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현재 우리의 정책은 거의 중립이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 더 제약적인 정책을 선호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더 제약적인 뭐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정책 관점에서 현재 상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동시장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베스엠액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파월 의장님 이거 다 정리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저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반대표 있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었어요? 라는 생각을 시장이 하던 참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놀란 겁니다. 자, 그리고 애나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이분이 내년 투표권이 있는 분입니다. 전반적으로 나는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보다 노동시장 약화에 대해 조금 더 우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는 부분적으로 내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분은 뭐 그냥 중립 또는 비둘기적이네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분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FOMC 회의가 끝났고 다시 연준 의사들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이 여전히 연준이 이번 금리를 인하를 했고 앞으로도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그다지 시장이 원하는 발언을 안 했다라는 것이죠. 예,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큼 금리가 안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타격을 입혔느냐? 뭐 이런 발언은 뭐 크게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크게 타격을 입혔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아주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사용에 취해 있고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 이렇게 이렇게 낮은 금리와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뿜어내는
이 상황을 원래는 이게 위험할 때 이렇게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많이 뿌리는 건데 이 돈을 많이 뿌리는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돈은 넘치고 항상 우리가 활동하기에 좋도록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종 대부자가 나와서 은행의 위험을 막아주고 그랬는데 그게 과거에는 이머전시한 상황에서만 그랬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그 소위 일반적 오디너리한 상황조차에서조차도 돈을 공급을 많이 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큰 문제가 있을 때